11월 울산의 한 전당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박빚에 쫓긴 한 남성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전당포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금전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뒤에는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채업이라는 더 큰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9년 11월의 마지막 주, 울산의 밤은 유독 차갑고 습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사흘째, 도심 한복판의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황금 전당포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후 9시가 넘어서도 불이 켜져 있던 전당포의 간판 네온사인이 깜박거리며 마지막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울산 중부경찰서 강력계 박민수 경사는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신고 내용을 들으며 급하게 순찰차 시동을 걸었다. 황금 전당포에서 여성 시신 발견, 즉시 출동 바람. 단순하지만 섬뜩한 신고 내용이었다. 40대 중반의 박민수는 15년간 강력계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살인사건을 담당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긴장감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비가 내리는 밤거리를 가로질러 현장에 도착한 박민수는 이미 경찰선이 쳐져 있는 전당포 앞에서 첫 신고자인 김모 씨를 만났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제가 매일 저녁 9시쯤 산책을 하는데 오늘은 전당포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이 시간이면 문을 닫는데 이상해서 들여다봤더니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있어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박민수는 고무장갑을 끼고 전당포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에서부터 진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선명한 혈흔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 카운터 뒤편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 부분에 심한 외상이 있었고 주변에는 피가 튄 흔적들이 벽면까지 뻗어 있었다. 감식반과 검시관 즉시 출동 요청합니다. 박민수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현장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았다. 카운터 위에는 현금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진열장의 금은 보석들도 건드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30분 후 국과수 감식반이 도착하여 현장 감식을 시작했다. 박민수는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전당포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카운터 서랍에서 발견한 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미선 씨, 나이는 52살이었다. 전당포를 운영한 지는 8년째였다. 경사님, 여기 좀 보세요. 감식반원 중 한 명이 박민수를 불렀다. 카운터 아래쪽에서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이 유리병 조각에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흉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민수는 감식반원과 함께 현장을 더 꼼꼼히 살펴보았다. 전당포 내부는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카운터 주변에만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다. 의자 하나가 넘어져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민수는 현장을 보며 초기 추정을 했다. 하지만 금품이 털리지 않은 걸 보면 단순한 강도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시관이 도착하여 시신을 살펴본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였다. 머리 부분에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보이는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사건 수사 계획을 세웠다. 함께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현정 경위는 30대 후반의 경험 많은 형사였다. 그녀는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전당포라는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텐데 피해자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현정이 말했다. 박민수는 동의하며 피해자의 가족부터 만나보기로 했다. 황미선 씨에게는 대학생인 아들 하나와 고등학생인 딸 하나가 있었다. 남편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했다. 오후에 만난 황미선 씨의 아들 황준호는 22살의 대학교 3학년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경찰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어머니는 평소에 성격이 꼼꼼하고 조심스러우셨어요. 전당포 일도 매우 신중하게 하셨고 위험한 사람들과는 거래를 피하셨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최근에 특별히 어머니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현정은 피해자의 최근 전당포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전당포 장부를 살펴본 결과 황미선 씨는 주로 금은 보석과 전자제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업무를 해왔다. 대부분 소액 거래였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몇 건의 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11월 중순에 있었던 거래였다. 이모 씨라는 사람이 금목걸이와 반지를 담보로 300만 원을 빌려갔다가 사흘 후에 이자와 함께 상환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와서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이번에는 아직 상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이모 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박민수가 말했다. 거래 금액도 크고 시기상으로도 의심스럽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였다. 박민수와 이현정은 직접 그 아파트를 찾아가기로 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이모 씨는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흘 전부터 집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모 씨는 평소에 도박을 즐겼고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모 씨가 전당포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하지 못해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현정이 분석했다. 박민수는 이모 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결과 사건 당일인 11월 말까지는 울산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용 내역이 없었다. 휴대폰도 꺼져 있는 상태였다. 다음 날 전당포 주변의 상점들을 돌며 목격자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전당포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 사장이 사건 당일 저녁에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저녁 8시 반쯤이었는데 중년 남자가 전당포에서 나와서 급하게 걸어가더라고요. 평소에 보던 사람은 아니었고 얼굴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편의점 사장의 증언이었다. 박민수는 편의점의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다행히 카메라 각도상 전당포 출입구가 일부 찍히고 있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오후 8시 20분경에 중년 남성이 전당포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 속 인물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키가 170cm 정도이고 체격이 다소 뚱뚱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보였다.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매우 급했다. 이 사람이 이모 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민수가 말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이모 씨의 사진을 구해서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한 결과 영상 속 인물이 이모 씨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이모 씨의 행방을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되었다. 수사팀은 이모 씨의 지인들과 가족들을 수소문했다. 그의 형인 이모 씨는 동생이 최근 도박 빚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동생이 한 달 전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도와줬는데도 도박을 끊지 못해서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죠. 이현정은 이모 씨가 도박을 했던 장소들을 수사했다. 울산 지역의 불법 도박장들을 수색한 결과 이모 씨가 자주 드나들던 곳을 찾을 수 있었다. 도박장 운영자에 따르면 이모 씨는 지난 석 달 동안 약 2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했다. 그 사람 요즘 돈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도박장 관계자의 증언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모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하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박민수는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교통검문소와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 그의 사진을 배포했다. 사건 발생 사흘 후 마침내 이모 씨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부산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박민수와 이현정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허름한 모텔에서 이모 씨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이모 씨는 경찰서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말했다. 황 사장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울산 중부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모 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비비고 있었다. 그의 손톱 밑에는 아직 씻겨지지 않은 혈흔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고 검은색 재킷의 소매 부분에도 얼룩이 묻어 있었다. 박민수 경사는 녹음기를 켜고 조사를 시작했다. 피의자 이승우 나이 51살. 2009년 11월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15년간의 수사 경험이 말해주듯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다. 이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로 황미선 사장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뿐이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진술하세요. 이현정 경위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치고 이승호의 모든 말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이승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오후에 빚쟁이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까지 1,5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집도 담보로 잡혀있고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었어요. 박민수는 이승호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진짜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황금 전당포에 가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황미선 사장님한테는 이미 일주일 전에 5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어요. 이자까지 치면 550만 원 정도 됐죠.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해서 추가로 더 빌려달라고 부탁하러 갔습니다. 이현정이 장부를 확인하며 물었다. 일주일 전에 빌린 500만 원의 담보는 무엇이었나요? 제 아내의 금반지와 목걸이였어요. 결혼할 때 산 것들이라 매우 아끼던 것들이었는데. 이승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이미 3달 전에 저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도박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박민수는 이승호의 진술을 들으며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황금 전당포에 몇 시쯤 도착했나요? 8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미안했지만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승우가 대답했다. 전당포에 들어갔을 때 황미선 씨는 뭘 하고 있었나요? 카운터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이현정이 끼어들었다. 그때 첫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이승호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말했다. 제가 사장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황 사장님이 이승호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돈 가져오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550만 원을 갚을 수는 없지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황 사장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에는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점점 화가 나시는 것 같았어요. 이승호 씨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빌려간 돈도 못 갚고 있으면서 더 빌려달라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현정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때 당신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박민수는 이승호의 진술에서 사건의 발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황미선 씨는 그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승호 씨,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담보도 없이 그런 큰 돈을 빌려드릴 수는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간절하게 부탁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탁했나요? 이승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제가 황 사장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사장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빌린 돈도 못 갚게 되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현정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협박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협박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승호가 급하게 변명했다.
박민수는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후에 황미선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황 사장님이 급격히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이승호 씨,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당장 나가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승호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다. 저는 정말 급해서 황 사장님 팔을 붙잡았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황 사장님이 제 손을 뿌리치시면서 뒤로 물러나셨어요. 이현정이 상황을 정리하며 물었다. 그때 황미선 씨가 뭔가 집어들었나요? 네, 카운터 밑에 있던 유리병을 집어드셨어요. 아마 호신용으로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박민수는 이 부분이 사건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황 사장님한테 다가갔어요. 유리병을 빼앗으려고 했죠. 경찰이 오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승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유리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나요? 네, 황 사장님이 저를 밀어내려고 하시고 저는 유리병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황 사장님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시더니 이승호는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이현정이 조용히 물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황 사장님이 카운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셨어요. 그때 쿵 하는 큰 소리가 났고 황 사장님이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이승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박민수는 이 증언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에 황미선 씨 상태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의식이 있으셨어요. 아야, 머리야. 하시면서 일어나려고 하셨는데 계속 비틀거리셨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황 사장님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자꾸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히려고 했죠. 이현정이 자세히 물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있었나요? 이승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황 사장님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시면서 다시 넘어지셨어요. 이번에는 바닥에 떨어뜨린 유리병 조각에 머리를 다시 부딪히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심한 출혈이 있었나요?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바닥이 금세 빨갛게 변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황 사장님을 계속 흔들면서 사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박민수는 이승호의 진술을 들으며 사건의 전개 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그 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저는 완전히 공황 상태였어요. 황 사장님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맥박을 짚어봐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때야 제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응급처치나 병원에 신고할 생각은 안 했나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만약 경찰이 오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현정이 비판적으로 물었다. 그래서 현장을 그대로 두고 도망친 건가요? 네. 저는 황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그때가 8시 2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박민수는 방범 카메라 영상의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당포를 나온 후에는 어디로 갔나요?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현금 조금. 그리고 부산으로 피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텔에 숨어 있었어요. 왜 자수하지 않았나요? 이승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도망칠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사팀은 이승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다. 단순한 금전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다. 이현정이 추가 질문을 했다. 현장에서 돈이나 귀중품을 가져간 것은 없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민수는 이 부분에서 이승호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당포의 현금과 귀중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이를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황미선 씨를 죽일 의도가 정말 없었나요? 이승호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정말로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뿐이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황 사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조사를 마친 박민수와 이현정은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다. 이승호의 진술과 현장 증거, 목격자 증언들이 모두 일치했다. 도박 빚에 쫓긴 이승호가 추가 대출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승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더 중한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했다. 이승호가 피해자를 밀치고 유리병을 빼앗으려 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폭행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었다.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수사팀은 추가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해야 했다. 특히 이승호의 경제적 상황과 도박 빚의 규모, 그리고 사건 당일의 정확한 행동 경로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사건 발생 나흘째 울산 중부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박민수 경사는 이승호의 진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확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경험 많은 형사의 직감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이현정 경위는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이승호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었다. 경사님,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녀가 박민수를 불렀다. 뭔가요? 이승호의 계좌 내역을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도박장에서 잃은 돈이 2천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한 달 전부터 계좌로 들어온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박민수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어떤 식으로요? 여기 보세요. 지난달 15일에 800만 원, 20일에 600만 원, 이달 초에 4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어요. 총 1,800만 원인데 이승호 진술로는 이미 빌릴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입금자 명의는 확인했나요? 그게 문제예요.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연락해보니 모두 가명이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형적인 사채업체나 불법 대부업 방식이죠. 박민수는 생각에 잠겼다. 이승호가 진술에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 빚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승호를 다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야겠어요. 1시간 후 이승호는 다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전날보다 더욱 초라해 보였고 하룻밤 사이에 몇 살은 더 늙어 보였다. 이승호 씨, 어제 진술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민수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현정이 계좌 내역서를 내밀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당신 계좌로 들어온 1,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승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내역서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 그것까지 다 조사하셨군요. 어제 진술에서는 빌릴 곳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추가로 돈을 빌린 것 아닌가요? 이승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조사실의 형광등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서요? 사채업자들이에요.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라 불법 사채업자들이요. 박민수는 이것이 사건의 새로운 측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항상 중간 소개인을 통해서만 연락했거든요. 직접적인 연락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현정이 끼어들었다. 그럼 중간 소개인은 누구인가요? 이승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김철수라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 되고 울산 시내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어요. 김철수 씨를 통해서 얼마를 빌렸나요? 지난 한 달 동안 총 1,800만 원을 빌렸어요. 하지만 이자가 월 3할이라서. 이승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민수는 계산을 해보았다. 월 3할이면 한 달에 30%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럼 한 달 후에는 2,34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욱 급했던 거예요. 도박장 빚 2천만 원에 사채 빚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이현정이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했다. 혹시 그 김철수라는 사람이나 사채업자들이 당신을 압박한 적이 있나요?
있었어요. 사건 당일 아침에도 김철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안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요. 박민수는 이 정보가 사건의 동기를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 절박하게 황금 전당포에 가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가 말하기를 제 아내와 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안다고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현정은 메모를 하며 물었다. 김철수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나요? 휴대폰 번호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사팀은 즉시 김철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승우가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추적한 결과 김철수는 실제 인물이었고 울산 시내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다. 박민수와 이현정은 김철수의 매매업소를 찾아갔다. 업소는 울산시 중구의 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고차 매매업소였다. 김철수 씨 계신가요? 박민수가 업소 직원에게 물었다. 네, 사무실에 계십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경찰입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김철수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다. 그는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약간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승호 씨를 아시죠? 이현정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김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승호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가끔 차 매매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차 매매만요? 박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무슨 일이 있나요? 이현정이 이승호의 진술 내용을 설명했다. 김철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점차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승호 씨를 사채업자들과 연결해 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소개만 해준 거예요. 어떤 사채업자들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김철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부산에 있는 조직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박모 씨라는 사람이 총책을 맡고 있어요. 박민수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조직에서 이승호 씨에게 어떤 압박을 가했나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못 갚으면 정말로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현정이 추가로 물었다. 혹시 이승호 씨가 사건 당일에 연락한 적이 있나요? 네, 있었어요. 아침에 전화해서 돈을 구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빨리 해결하라고 했죠. 수사팀은 김철수를 통해 사채업자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부산의 조직폭력배들이 울산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날 박민수는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와 연락을 취했다. 박모 씨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박민수 경사님, 부산에서 연락드립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의 정모 경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문의하신 박모 씨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렸습니다. 팩스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박모 씨는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폭력배의 간부였다. 불법 도박장 운영과 사채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울산과 대구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승호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현정이 자료를 보며 말했다. 박민수도 동의했다. 조직폭력배들의 사채업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수사팀은 이승호를 다시 불러서 사채업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다. 이승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과 연관되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이승우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전화로만 독촉했어요. 하지만 점점 협박의 수위가 높아졌죠. 제 가족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이현정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 아내가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고 딸이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박민수는 이것이 이승호의 범행 동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단순한 도박빚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다. 이승호는 조직폭력배들의 사채업에 연루되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에 대한 위협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그 결과 황금 전당포에서 추가 대출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이승우의 행위가 폭행치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비록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피해자를 밀치고 유리병을 빼앗으려 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박민수는 사건 전체를 정리했다. 이승우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적용될 예정이었고 김철수와 부산의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조직폭력배들의 사채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정이 말했다.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무고한 시민들이 이런 조직들에 연루되어 결국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사건의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그리고 배후의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 12월 초 울산지방검찰청의 차가운 복도에는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박민수 경사는 두꺼운 수사 기록을 들고 검사실로 향했다. 한 달여에 걸친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법적 판단을 받을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담당 검사인 최영호 부장검사는 50대 초반의 경험 많은 법조인이었다. 그는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박민수와 이현정을 불러 사건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사 기록을 검토해보니 사건의 경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최 검사가 말했다. 이승호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박민수가 물었다.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폭행치사죄 법정형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하지만 이승호의 경우 범행의 계획성이 없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이 추가로 질문했다. 사채업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산지검과 협조해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법 사채업과 조직폭력배 활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승호는 울산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황미선 사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승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 전당포에 가지 않았을 텐데요.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모 변호사는 이승호의 정신 상태와 사회적 배경을 조사했다. 이승호 씨의 경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있었고 조직폭력배들의 협박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가능성도 타진되었다. 황미선 씨의 아들 황준호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어떤 것으로도 포상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승호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저희 가족도 이승호 씨의 가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이현정은 피해자 유가족과 가해자, 가족 사이의 중재 역할을 했다. 황준호 씨, 이승호 씨가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례식에 참석해서 직접 사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황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어머니 묘소에 가서 사죄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중순 첫 공판이 열렸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진행된 재판에는 피해자 유가족과 가해자, 가족, 그리고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재판장인 박모 부장판사는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 후 검사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다. 피고인 이승호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이승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모두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2009년 11월 28일 오후 8시경 울산시 중구 소재 황금 전당포에서 피해자 황미선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카운터와 바닥의 유리병 조각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폭행치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도박 중독이라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조직폭력배들의 협박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의 계획성이 없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민수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증언했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금품을 가져가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단순한 강도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한 변호사는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성실하게 살아온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남겨진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준호는 직접 재판정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크지만 이승호 씨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산지검에서는 사채업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었다. 김철수는 사채업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고 부산의 조직폭력배들도 불법 사채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010년 1월 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승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범행의 계획성이 없었고 도박 중독과 조직폭력배의 협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합니다. 이승호는 선고를 듣고 무릎을 꿇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황미선 사장님과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선고 후 박민수와 이현정은 사건을 정리하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단순해 보였던 사건이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채업이라는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도박 중독의 심각성과 불법 사채업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현정이 말했다. 박민수도 동의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도박 중독 치료와 불법 사채업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황준호는 어머니의 전당포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다. 어머니가 그토록 성실하게 운영했던 이곳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앞으로 건전한 서민금융업체로 만들어서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승호는 복역 중에도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같은 처지의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도박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파멸시킵니다. 이승호는 교육 시간마다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 사건 발생 1년 후 부산지검의 수사 결과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사채업 조직이 대대적으로 적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김철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부산의 조직폭력배 간부들은 징역 7년에서 10년의 중형을 받았다. 이들의 불법 사채업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었다. 울산 중부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도박과 사채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센터와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박민수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결국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예방과 치료, 그리고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현정도 동의하며 말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도록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10년 가을 이승호는 모범수로 선정되어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다. 그는 출소 후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출소를 앞둔 이승호는 황미선 씨의 묘소를 찾았다. 황준호의 허락을 받아 진행된 묘소 참배에서 그는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질러진 일로 인해 사장님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승호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황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천국에서 이승호 씨의 진심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울산 전당포 여주인 살인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비극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도박 중독의 위험성, 불법 사채업의 폐해,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 몇 년 후 황준호는 어머니가 운영했던 전당포 자리에 서민들을 위한 소액대출 상담센터를 열었다. 건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승호도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의 생생한 경험담은 많은 도박 중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박민수와 이현정은 각각 승진하여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2009년 11월에 그 비 내리는 밤에 시작된 비극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 아픔과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울산의 거리에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비가 씻어내는 것이 아픔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기도 했다. 황금 전당포의 간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이야기들은 계속되고 있었다.